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입에 넣습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 속 손이 가는 대로 꺼내 먹는 그 한 입. 하지만 그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한때 유명 제과회사의 간부였던 저자는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과자를 만드는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동료들이 잇따라 병드는 현실 속에서 그는 과자의 실체와 마주하게 됩니다. 식품 첨가물 하나하나는 독약입니다. 단지 미량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매일 먹고 있죠. 색소, 향료, 유화제, 안정제,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과자의 달콤함 이면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이 책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과자를 비롯한 가공식품의 실체를 강하게 고발하고 있는데요. 라면, 아이스크림, 햄, 소시지, 껌, 청량음료 등 우리가 간편함과 맛이라는 이름 아래 무심코 먹고 있는 가공식품 속 식품 첨가물의 실체와 그 영향력을 과학적 근거와 현실적인 증거를 통해 날카롭게 파헤칩니다. 이 책은 단순한 건강 지침서가 아닙니다. 우리 식탁 위에 위협을 조명하는 탐사 보고서이자 오늘 무엇을 입에 넣을 것인가를 묻는 삶의 안내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꿈의 식품, 과자. 과자는 사랑을 베푸는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과자는 기쁨을 선사하는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과자만이 갖는 이 매력은 우리 제과인 사이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회자될 때 더욱 빛을 발한다. 그렇다. 과자는 진정 꿈의 식품이다. 말마따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과자는 다정한 친구로서 혹은 애틋한 애인으로서 그저 손만 내밀면 닿을 곳에서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를 반긴다. 나는 그동안 과자를 만들면서 무척이나 많은 과자를 먹었다. 내가 직접 만든 과자, 동료가 만든 과자, 경쟁사가 만든 과자, 해외에서 공수되어 온 과자. 그야말로 과자를 먹는 게 곧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이렇게 과자를 자주 먹는 까닭은 과자를 더 잘 알기 위해서지만 사실은 그냥 과자 자체가 좋아서 먹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제법 오래전부터였던 것 같다. 굳이 변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끔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다. 그 느낌은 유감스럽게도 불쾌감을 동반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불쾌감은 증폭되고 있었고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결국 나의 의욕까지 꺾어버리려 했을 때 나는 그 문제를 건강과 결부시키고 있었다. 무엇보다 피곤하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이유 없이 무력감을 느끼는가 하면 때로는 몽롱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단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은 아닌 듯 싶었고 차츰 그 빈도가 잦아지는 느낌이었다. 나이를 먹고 있다는 뜻인가. 그러나 당시 나이 아직 30대였다. 평소 건강에 대해서만은 자신 있다고 믿었으며 그때까지 병원 신세를 지은 기억이라곤 없는 나였다. 우선 담배를 끊기로 했다. 내가 유별난 애연가는 아니었던 만큼 금연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또 운동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조깅을 하기로 했다. 다행히 금연과 조깅의 실천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처방은 기대했던 만큼 효과적이지 못했다. 까닭없이 엄습하는 피곤함과 무력감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그것은 큰 고민거리였다. 더 큰 문제는 이 건강상의 의구심이 베일에 쌓여 있다는 점이었다. 뭔가 나를 짓누르는 멍에는 틀림없이 존재하는데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마치 투명한 물체에 결박되어 있는 것 같았고 그 불쾌감은 더욱 나를 괴롭혀왔다. 혹시 남들도 똑같은 애로가 있는 게 아닐까? 40대가 가까워지면 원래 그렇게 체력이 떨어지게 마련이고 그에 따라 정신 상태도 위축되는 게 아닐까? 사실 직장에서도 선배나 동료들이 급작스럽게 쓰러진다든가 각혈을 하는 등의 소란 사태가 가끔 발생한다.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저 남의 일이려니 했다. 그때 내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애로는 건강 문제였다. 가끔씩 무기력해지고 몽롱해지는 빈도가 잦아지는 느낌이었고 항상 피로가 몸에 붙어 다녔다. 30대부터 느끼기 시작했던 이 문제는 40대에 접어들어 더 심각해지는 양상이었다. 분명 나이 탓만은 아닌 듯했다. 담배는 이미 오래전에 끊은 상태였고 거의 매일같이 조깅도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어주지 못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내가 매일 하고 있는 일 속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어느새 나에게 과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멋진 기치의 꿈의 식품이 아닌 피해야 할 식품이 되어 있었다. 내 생활도 두 가지 점에서 변해 있었다. 술자리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바람잡던 내가 언제부턴가 가급적 빠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그토록 좋아하던 과자를 가능하면 먹지 않으려고 애쓰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들은 나를 서서히 아웃사이더로 만들어갔다.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일과들이 오로지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있었다. 나는 웃음을 잃고 있었고 꿈이니 비전이니 보람이니 하는 단어들이 생활 속에서 서서히 휘발되고 있음을 느꼈다. 문득 며칠 전의 일이 생각났다. 퇴근하여 집에 돌아왔을 때 중학생인 아들이 설탕 범벅인 시리얼을 먹고 있었다. 국내 유명 스낵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그 제품은 아들의 둘도 없는 기호식품이다. 나는 과자를 피하면서부터 아들에게도 먹지 말도록 지도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평소와 다르게 큰 소리로 아이를 꾸짖었다. 분명 그 아이는 아빠가 왜 갑자기 저럴까 의아했을 터다. 일본에 도착한 나는 호텔 체크인을 한 뒤 가방만 방 안에 던져놓고는 곧장 밖으로 나왔다. 다른 일정은 있을 리가 없었다. 곧바로 야마시타 제과로 향했다. 건물 앞에 선 나는 정문의 오른쪽 기둥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전에는 그곳에 야마시타 제과주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먹음직스러운 슈크림 그림이 벽화처럼 그려져 있었다. 그러한 전경은 건물 안에서 곰실곰실 배어 나오는 달콤한 커스터드 크림 냄새와 함께 이따금 방문하는 나를 편안하게 맞아주곤 했다. 나는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턱대고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로 생각되는 곳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그때 안쪽의 문이 하나 열리며 50대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밖으로 나왔다. 나는 그곳에도 방이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다. 그 역시 무뚝뚝한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오더니 자리를 권했다. 어디서 왔다고요? 한국 서울에서 왔습니다. 야마시타 씨를 어떻게 아시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다소 시간이 걸렸다. 나에 대해 의혹을 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내 소개부터 시작해서 그로부터 신세를 진 이야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어진 사실, 내가 왜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등을 상세히 얘기하고 또 어떤 악의도 전혀 없는 점을 강조해서 덧붙였다. 그런 질문을 하는 그 남자는 야마시타의 소식을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뚝뚝한 태도를 보이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잔뜩 찌푸린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 사람 지금 여기 없어요. 그럼 어디 있죠? 신주쿠 집인가요? 아니면 고향에 내려가 있나요? 아니, 거기도 없어요. 그 남자는 머리를 뒤로 쓰다듬으며 내 눈치를 슬쩍 살피더니 천천히 말했다. 죽었어요. 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 남자가 뭔가 잘못 알고 있든가 아니면 나를 돌려보내기 위해 아무렇게나 대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었다. 그도 야마시타를 잘 안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 창고의 주인으로서 건물과 털을 직접 샀다고 했다. 야마시타는 지난해 겨울 고향인 규슈에서 숨졌는데 자신도 나중에 알았다고 했다. 직장암이라고 했다. 참 아까운 사람이었어요. 그 나이에.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자신의 병을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 남자는 야마시타의 죽음에 대해 몇 마디 더 들려주는 듯 싶었지만 다른 이야기는 더 이상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멀리서 열차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야마시타의 소식을 들은 날 저녁, 이국에서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랜만에 일본 호텔에서의 하룻밤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일어나 앉기도 했고 또 좁은 방을 거닐어 보기도 했다. 온갖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며 지나갔고 그 생각들은 무력감으로 변하여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왔다. 왜 그는 한창 일할 나이에 먼저 가야 했을까? 그 찹찹한 와중에서도 나는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결론 짓고 있었다. 그의 죽음은 결코 그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베이커리 업계의 문제며 제과업계의 문제고 가공식품 업계의 문제다. 그것은 결국 나의 문제고 나의 동료들의 문제며 가족과 이웃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문제다. 야마시타 사장의 병고는 나의 선배들이 겪은 불행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과자를 많이 먹은 사람들의 자업자득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불행에 대한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그 원인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만일 그가 사실을 밝혔다면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을 것이다. 과자 회사를 그만둔 뒤 나는 본격적으로 식품과 건강에 대한 자료들을 탐독했다. 특히 그 분야의 논문들을 집중적으로 읽었고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를 자주 방문했다. 나는 이미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나의 건강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나의 건강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당시 내가 안고 있던 건강 문제는 신체적인 점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기억력이 크게 떨어지고 집중력도 현저하게 나빠져졌다. 이 문제는 나의 자신감을 떨어뜨렸고 그것은 다시 자괴감으로 변하여 나를 괴롭혀왔다. 과자 만드는 일을 그만두면서 나는 곧바로 한 가지 일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과자를 먹지 않는 일이었다. 벌써 일주일째 지나고 있었다.
4년 전 담배를 끊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는 수차례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야 겨우 성공했다. 과자를 끊는 일은 담배 끊기에 비하면 쉬운 편이었다. 기호풍과의 결별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지만 중독 현상은 훨씬 덜할 것이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난 그 시점에서 나는 약간의 금단 현상을 경험하고 있었다. 입이 허전해 왔고 몸속에서는 알지 못할 긴장감이 느껴졌다. 과자를 끊는다 함은 단맛에 대한 금욕을 뜻한다. 내가 멀리해야 할 식품은 비단 과자만이 아니고 청량음료 등 단맛을 내는 모든 식품이다. 돌이켜보면 30년 이상 가까이에 왔던 친숙한 맛 아닌가. 최근 16년간은 설탕과 물엿에 절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어찌 금단 현상이 없으랴. 나의 말초신경은 계속 단맛을 요구했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는 단맛의 단절에 따른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긴장감은 그 후유증일 것이다. 그 긴장감을 즐기자. 문제는 견물생심이란 것. 새로운 질서로 인한 긴장감은 냉장고를 열 때마다 갈등으로 바뀌곤 했다. 그 안에는 초콜릿, 크림빵, 컵젤리, 요구르트, 잼, 콜라, 사이다 등이 수두룩하다. 그놈들은 매번 얄궂은 모습으로 나를 유혹했다. 아무리 큰맘 먹은 수도승이라도 술과 고기를 자주 접하면 의지가 약해지게 마련이다. 어차피 가족 모두에게 단 것을 끊도록 권할 요량이었기에 그것들이 집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마음먹은 김에 모조리 치웠다. 아내는 쉽게 동의했지만 문제는 아직 철부지인 아들이다. 우리 집에는 냉장고에만 과자들이 있는 게 아니었다. 냉장고 밖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과자들이 쌓여 있었다. 아들은 꽤나 이른 나이에 단맛에 길들었고 순식간에 포로가 돼버렸다. 밖에서 들어오면 을에 마시는 게 콜라 아니면 사이다였으며 급기야는 식사 때도 그 음료를 옆에 따라 놓고 국물 마시듯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아들에게 내가 잔소리를 하기 시작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토록 깊숙이 단맛에 탐닉해 있는 아이에게 갑자기 그 맛으로부터의 단절을 요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들은 이제까지 좋은 동업자였던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변절을 하더니 자신에게까지 변절을 강요하는 내막을 이해할 턱이 없었다. 그날도 내가 건네준 물 한 잔을 마시는 척하다가 나가버린 걸 보면 밖에 즐비한 어느 자판기 앞에서 갈증을 해소하고 있을 것이다. 전혀 귀띔 없이 냉장고를 비운 행위는 내가 구사할 수 있는 최고의 강수였다. 그것은 나의 과자 끊기 계획에 불가결한 일이기도 했지만 실은 아들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 일에 동참시키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막무가내식의 강요는 아빠에 대한 거부감만을 키울 뿐이다. 이해를 시켜야 한다. 그날 저녁 나는 중학교 1학년생인 아들을 조용히 불렀다. 내 능력껏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말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 몸 안에는 신기한 물질이 있단다. 과학자들은 그걸 인슐린이라고 부르지. 너 호르몬이라고 들어봤니? 호르몬이란 우리 몸 안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물질이지.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할 때 꼭 필요한 물질이란다. 인슐린도 이러한 호르몬의 하나지. 아빠가 오늘 갑자기 인슐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호르몬이 우리 건강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야. 이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무서운 병에 걸린단다. 당뇨병이나 중풍 같은 병이 그거지.
또 몸이 뚱뚱해진다든가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이 인슐린은 설탕을 싫어한단다. 우리 몸 안에서 설탕이 들어오면 그것을 치워버리려고 하지. 만일 설탕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니? 인슐린이 그걸 치우느라 무진 애를 쓰겠지.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 이 호르몬이 그만 지쳐버린단다. 인슐린은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지만 참을성이 없는 게 문제야. 이 호르몬이 지쳐버리면 결국 아까 얘기한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되는 거다. 원래 단 것을 많이 먹는 사람은 이가 금방 썩지. 하지만 이가 썩는 건 문제도 아니란다. 아빠가 오늘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모두 치워버린 이유를 알겠니? 과자나 콜라 같은 것들 속에는 설탕이 무진장 많이 들어 있거든. 그건 너도 잘 알지. 아빠가 요즘 과자를 안 먹는 이유도 그 때문이란다. 사실 과자에는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야. 잘 들어보렴. 과자 속에는 또 몸에 해로운 기름 성분이 많이 들어있지. 이런 기름을 먹으면 우리 몸의 세포가 허약해진단다. 세포가 뭔지 아니? 세포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알갱이를 말하지. 집이 벽돌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즉, 세포는 우리 몸을 만드는 벽돌이나 마찬가지지. 세포가 허약해지면 어떻게 되겠니? 사람이 힘을 못 쓰겠지. 정상적인 활동에도 지장이 생기고 또 여러 병에 걸릴 수도 있단다. 요즘 확인된 걸 보면 과자 속에 들어있는 기름이 심장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란다. 우리가 좋아하는 과자나 음료수 속에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것도 큰 문제야. 화학물질은 원래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지. 이런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암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단다. 또 화학물질은 우리 뇌 활동에도 큰 지장을 준다고 해. 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니? 사람이 생각을 제대로 못하겠지.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떠니 공부하는 학생들은 특히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겠지. 이런 무서운 사실을 전엔 잘 몰랐단다. 요즘에 와서 과학자들이 하나 둘씩 밝혀내고 있는 거야. 이제부턴 아빠도 그런 거 안 먹을 거거든. 오늘 아빠가 과자랑 음료수를 모두 치워서 기분 나빴니? 앞으론 그런 거 먹고 싶어도 참기로 하자. 알겠니? 내가 아들에게 설명했듯 가공식품의 유해성에는 크게 3가지 줄기가 있다. 첫째는 설탕을 비롯한 정제당, 둘째는 쇼트닝과 같은 나쁜 지방, 셋째는 수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이다. 과자도 그렇고 청량음료도 그렇고 내가 이 식품들을 멀리하는 까닭은 바로 이와 같은 해로운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로운 물질을 중심으로 문제에 접근해 나가다 보면 다소 난삽한 질문과 만나게 된다. 그런 물질들이 단지 과자나 음료에만 들어있는 것일까? 그래서 그 식품들만 피하면 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사태가 녹록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불행하게도 문제는 이들 몇몇 기호식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매일같이 우리 식탁에 오르내리는 거의 모든 가공식품이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다. 집 가까이에 있는 마트의 식품 코너를 가보자. 편의점도 좋고 슈퍼도 좋고 대형 백화점도 좋다. 가공식품 아무 것이나 짚고 들여다보자. 이들 3가지 문제의 물질이 안 들어있는 제품이 있는가? 가공이라는 너울을 쓴 식품이라면 하나같이 이들 혐오 물질이 들어있다. 이는 과자를 비롯한 몇몇 가공식품만 끊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거의 모든 가공식품을 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나는 과자 회사를 그만둔 뒤 나쁜 가공식품을 일절 입에 대지 않고 있다. 그런 나쁜 식품을 먹지 않으면서 내 생활은 너무나 밝고 건강하게 변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나의 가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나는 나의 친구, 친지, 이웃 사람들이 여전히 그 식품을 먹는 것을 본다. 그것도 아주 많이 먹는 것을 본다. 그들 중 몇몇 마니아들은 거의 100% 가공식품으로만 식단을 짠다. 그들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고 어깨를 으쓱한다. 더 이상 부엌 싱크대의 수도꼭지를 틀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전자레인지가 있는데 가스레인지가 뭐가 필요하냐고 힘주어 말하기도 한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바로 생산성 논리다. 취사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훨씬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억장이 무너진다. 그들과 그들 가족의 건강에는 이미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신체상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까지 아우른다. 그들은 이 문제가 어느 정도의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모른다. 지금 지불하고 있는 의료비는 그 손실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모른다. 앞으로 그들이 지출해야 할 의료 비용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식품 첨가물이 면역력 악화를 부른다. 현대인은 왜 이토록 중요한 면역력이 약한 것일까? 이유를 들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식생활이다. 잘못된 식생활을 하면서 면역력이 좋아지길 바라는 것은 콩 심어놓고 팥 나오길 기다리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나쁜 가공식품, 즉 정크푸드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등 나쁜 가공식품을 도마 위에 올려보자. 일단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분들이 부족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식품 첨가물이다. 이들 나쁜 식품에는 약방의 감초처럼 첨가물이 꼭 들어있다. 이 첨가물이 면역력 약화의 원흉이다. 즉, 식품에 사용되는 수많은 화학물질, 설탕과 무력 같은 정제당, 추출정제유와 인공경화유 따위의 정제 가공유지가 팬데믹을 불러온다는 이야기다. 이 설명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글로벌 출판 그룹인 네덜란드의 엘스비어 건강과학회지에 최근 논문이 하나 올라와 있다. 정크푸드를 즐겨 먹는 사람은 코로나19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제당, 가공유지, 화학 첨가물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라고 논문은 밝히고 있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평소 이런 정크푸드를 자주 먹는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 연구 결과를 검증해준 가공식품이 있다. 햄, 소시지 등 가공육 제품이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진은 최근 식생활과 코로나19 감염률에 대한 연구를 했다. 가공육 제품을 매일 0.43인분만 섭취해도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공육이 아닌 고기는 비록 적색육이라 해도 코로나19 감염률을 높이지 않았다. 가공육과 비가공육, 무슨 차이일까? 식품 첨가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대부분의 시판 가공육은 보존료, 유화제, 산도 조절제, 조미료, 향료 등 첨가물이 범벅되어 있다. 식품 첨가물이 팬데믹을 부채질한다는 사실은 가공육 제품의 아질산 나트륨이 암을 일으킨다는 사실만큼 중요한 문제다.
식품 첨가물은 우리 몸의 호르몬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 에너지 대사를 관장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보자. 식품 첨가물의 핍박에 자주 시달리게 되면 인슐린의 감도가 떨어진다. 이 현상이 심해져서 인슐린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 그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이다. 이 상태가 되면 비만이 진행된다. 반대로 비만해지면 인슐린 저항이 오기도 한다. 문제는 인슐린 저항이 되어 비만해지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훨씬 쉽게 침투한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코로나19 확진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만한 사람은 코로나19에 더 조심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충고가 그래서 나온다. 물론 인슐린 저항이 굳이 아니더라도 비만한 사람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취약하다는 보고가 있다. 식품 첨가물의 죄과 중 하나가 비만이라는 사실이 새삼 더 아프게 다가온다. 식품 첨가물은 여러 경로를 통해 팬데믹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감염병이 앞으로 잦을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예언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도 더 강력한 팬데믹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식품 첨가물 만능 사회가 더 근심스러워지는 이유다. 탐욕과 물상식이 음식 속에 화학물질을 넣었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식품점에서 무엇을 구입하는가? 제품을 구입하는가? 그렇지 않다.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것은 바로 맛이다. 물론 외형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제품이다. 그러나 그 선택을 좌우하는 요소는 맛이다. 맛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정작 그 맛을 만드는 곳은 식품회사가 아니다. 그것을 만드는 곳은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회사, 전혀 다른 장소에 있는 케미컬 회사다. 이 사실은 슈퍼에서 팔리고 있는 일반 가공식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가공식품과 똑같이 성장해온 패스트푸드도 마찬가지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감자튀김을 보자.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의 감자튀김이 특별히 맛있다고 생각되는가? 그렇다면 그 맛은 향료회사가 만든다고 보시라. 미국의 식품 저널리스트 에릭 슐로서는 저서 패스트푸드 왕국에서 세계 최대 외식업체의 감자튀김에도 향료가 사용된다고 폭로하고 있다. 모름지기 맛을 구입하는 소비자와 그 맛을 만드는 향료회사는 가장 친근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향료업계의 양면성이 이를 잘 설명한다. 향료 산업은 첨단의 지식 산업이며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식품 전문가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맛을 찬양한다. 하지만 그들이 만드는 화려한 맛 뒤에는 알지 못할 음습한 냄새가 숨어 있음을 감각적으로 느낀다. 가공식품은 한두 가지 원료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제품에 따라 많게는 수십 가지의 원료들이 사용된다. 식품 첨가물을 포함한 이 많은 종류의 원료들은 각각 고유한 사용 목적이 있다. 일단 편법이 동원되면 그 많은 원료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는 보존성 향상이라는 또 한 가지 목적이 추가된다. 이는 물론 극비사항이다. 보통 미량이 사용되는 보존료가 그 비밀 목적을 위해 은신처를 찾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되면 배합원료 리스트에는 보존료가 올라가 있지 않으므로 표기의 의무가 사라진다. 제품 속에는 보존료 성분이 들어있지만 그에 대한 표기는 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기막힌 방법이다. 오늘날 업계의 비윤리적 현실을 볼 때 이 정도의 편법은 얼마든지 있음직한 이야기다. 이러한 위험성은 우리나라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식품 만드는 일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한 어느 나라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미국의 식품 저널리스트인 에릭 슐로서의 다음 지적이 막연한 상상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FDA는 향료회사에게 모든 원료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현 제도에서 향료회사는 향료에 들어가는 원료 리스트를 얼마든지 베일 속에 가릴 수 있다. 베일에 가려진 원료들 가운데는 맛을 내기 위한 목적 이외의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다. 졸렬하게 양산 체제를 갖춘 식품업자들은 보존성 향상을 위해 방부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는 소비자 건강보다는 돈을 버는 일이 더 중요했다. 시체의 부패를 막는 데 쓰는 유독성 포르말린에서부터 세정제로 사용되는 보락스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식품에 넣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식탁에 올라가는 피클이나 아이들이 먹는 캔디 등에도 페인트에나 쓰는 염료를 넣어 색을 내곤 했다. 당시 미국에는 이와 같은 무분별한 식품업자들을 감독하는 정부기구가 없었다. 물론 이를 단속하는 법규도 없었다. 가끔 불량식품을 먹고 치명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람도 생겼다. 그러나 이런 일이 식품업자들의 용감한 행동을 막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들은 소비자에게 변질되지 않는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큰 소리로 대응했다. 흔히 식품 첨가물 하면 대체로 화학물질을 떠올린다. 하지만 식품 첨가물이라고 해서 다 화학물질인 것은 아니다. 이른바 천연 첨가물도 있다. 천연 향료, 천연 색소 등이 그것이다. 이들 천연 첨가물은 괜찮을까? 미국의 식품 저널리스트인 에릭 슐로서의 설명 속에 답이 들어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천연 향료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가? 천연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라. 만드는 방법만 다를 뿐 천연 향료도 인공 향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천연 향료에 해로운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을 수 있다. 제조 과정에서 유해 물질들이 섞이기 때문이다. 소량이라도 치명적으로 해롭다. 식품 케미컬 옹호론자들 주장의 핵심은 소량무해 논리다. 물론 그들도 화학물질 자체의 유해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현재의 사용량 수준에서 볼 때 건강을 해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음지에서 태어난 식품 첨가물 산업이 오늘날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러한 소량무해 사고가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어서다. 과연 맞는 말일까? 양으로 접근하는 그들의 시각이 옳은 것일까? 이는 식품 케미컬 유무의 논란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먼저 식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치는지 살펴보자. 생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생화학 반응은 너무나 복잡다단하다. 엄밀히 말하면 화학물질의 유해 기작은 완벽히 밝혀져 있지 않다고 보는 게 옳다. 특히 뇌 기능과 신경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현대 과학도 아직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건 아니다. 그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비록 단편적이긴 하지만 화학물질들의 유해성을 속속 밝혀냈다. 이제까지 발표된 연구를 보면 대략 4가지로 요약된다. 인체 내에서 세포를 공격하는 경우, 유전자를 공격하는 경우, 호르몬 수용체를 공격하는 경우, 알레르겐으로 작용하는 경우 등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화학물질의 호르몬 수용체 공격 이론이다.
환경 호르몬 문제가 불거지면서 많은 학자들이 긴장했던 이유가 그 이론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식품 첨가물로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는 많은 화학물질 가운데 다이옥신처럼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하는 물질들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 호르몬 수용체란 인체 세포 안에 존재하는 일종의 호르몬 탐지기다. 여기에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천연 호르몬이 접촉되면 특정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그 유전자의 지령에 따라 필요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작용이 원활하게 반복됨으로써 세포는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생명 활동이 건강하게 유지된다. 이러한 생리 시스템에서 환경 호르몬의 행태를 보자. 환경 호르몬은 내분비 교란 물질이다. 역시 스파이 같은 물질로 외관으로는 천연 호르몬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 두 물질의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호르몬 수용체는 환경 호르몬에게도 호의적으로 대한다. 호르몬 수용체를 사이에 두고 두 물질 간의 사랑 싸움이 시작되는데 대개 환경 호르몬의 승리로 끝난다. 이 다툼의 결과는 무엇일까? 잘못된 단백질이 만들어지든가 아니면 아예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는 불상사가 생긴다. 특히 환경 호르몬 같은 스파이 물질은 주로 성호르몬을 교란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 고약한 물질은 여간에서 처해로 배출되지 않고 세포 안에 머물며 지속적으로 천연 호르몬의 활동을 방해한다. 문제는 호르몬 수용체의 특수성에 있다. 호르몬 수용체는 마치 정밀기기의 센서와 같다. 워낙 민감해서 극미량의 호르몬에도 반응한다. 여기서 말하는 극미량이란 ppt 단위의 농도다. 요컨대 환경 호르몬으로 분류된 화학물질도 1조분의 1이라는 극미한 농도에서 인체 세포에 해롭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통 식품 케미컬 사용 농도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대략 ppm 농도에서 사용되고 있다. 1ppm은 1ppt에 비해 100만 배나 높은 농도라고 했다. 화학물질의 양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일인가. 다음 촌철살인의 한마디가 모든 논란을 잠재운다. 한 분자도 해롭다.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미국의 천재과학자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화학물질의 인체 내 최소 반응량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 유해 화학물질은 분자 한 개라도 인체 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다. 한 분자라면 피코그램보다 훨씬 더 작은 양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식품 케미컬 아니 식품 첨가물 사용량을 둘러싼 유무의 논쟁을 하루빨리 종식시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식품 케미컬 옹호론자의 이론 모두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임이 밝혀졌다. 불가피로는 생산자 마인드를 탈피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들어 마땅하고 소량무해론도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허구성이 드러났다. 굳이 환경운동가들의 지론인 사전예방원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식품 케미컬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20세기 후반까지 인류는 약 300만 종의 화학물질을 합성했다. 이것들은 물론 자연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물질들이다. 그 가운데 약 1%에 해당하는 3만 종이 오늘날까지 여러 산업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발암성 시험을 제대로 받은 품목은 몇 가지나 될까? 미국 암협회 집계에 의하면 약 2,000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약 3만 종의 합성물질 가운데 식품에 직간접적으로 첨가되고 있는 성분은 3,800종이 넘는다.
이 물질들은 어떤 안전성 검사를 거쳐 식용으로 허가된 것일까? 분명한 점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기형성 등의 유해성 테스트를 모두 받은 물질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식품 첨가물 허가 절차는 의약품에 비해 터무니없이 허술하다. 벤 파인골드 박사는 식품 첨가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또는 정부가 보증한다는 마크가 붙어 있다고 해서 국가가 안전성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말한다. 박사는 이렇게 충고한다. 오늘날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합성물질의 역사는 고작 150년도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인류는 수만 종에 달하는 화학물질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많은 물질들의 정체를 완전히 이해했을까요? 더구나 그중 4,000종에 가까운 물질들은 먹는 음식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 합성물질들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일본의 식품 저널리스트이자 컨설턴트인 이소베 쇼사쿠도 비슷한 의견이다. 그는 저서에서 허가받았다고 하여 안전한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순진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는 10년 또는 20년도 넘게 사용되어던 첨가물들이 하루아침에 사용 금지되는가 하면 나라에 따라 허가 품목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한다. 가끔 불량식품 때문에 세간이 떠들썩해지곤 한다. 언론에 보도되는 불량식품 사례에는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제조 과정상의 비위생 문제가 그 하나고 투명하지 못한 원료 사용이 다른 하나다. 전자는 과거 식품업계의 큰 파문을 불러왔던 불량만두 사건이 그 예라 할 수 있고 후자는 대기업 제품의 방부제 은폐 사건이 그 예다. 물론 이런 불상사는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않은 까닭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오늘날 가공식품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나면 법규를 지킨 제품도 유해성 시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 인간사의 생리적인 모순 또는 탐욕 탓이다. 왜 현대인은 면역력이 약한 걸까? 왜 감염성 질환이 꼬리를 무는 걸까? 왜 젊은 층조차 암의 망령에 희생되어야 하는 걸까? 왜 현대인은 아토피 등 각종 알레르기성 질환에 취약한 걸까? 왜 정신과를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걸까? 왜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걸까? 왜 이른바 자살 바이러스는 눈도체에 뜨지 않은 청소년층까지 무차별 공격하는 걸까? 왜 최근 들어 과잉행동장애 아동이 늘어나는 걸까? 물론 이런 불상사들이 다 식품 첨가물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상당 부분 잘못된 식생활이 책임져야 할 일임에는 틀림없다. 20세기 들어 가공식품 산업의 발달에 편승하여 식품 첨가물 산업도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그것은 대국적으로 볼 때 퇴보라고 정의하는 게 옳다. 또 소비자 건강 측면에서 그것은 차라리 재앙이다. 오늘날 식품 첨가물을 남용하고 있는 가공식품 산업은 애당초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문제의 본질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어떻게 사람이 먹는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는다는 생각을 했을까? 확신하건대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면 결코 그런 대담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화학물질 범벅인 식품들이 더 이상 발붙이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그런 식품 아닌 식품들이 계속 장바구니에 들어가는 한 소비자의 건강에 미래는 없다. 무첨가 또는 저첨가를 실천하는 식생활, 당장은 다소 불편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숭고한 일이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하는 일이고
이웃을 위하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하는 일이고 나아가 후손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다. 소비자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인스턴트 식품의 총화, 라면. 전통식품들을 몰아내며 가공식품 업계의 판도를 바꾼 우리나라의 인스턴트 라면 산업은 이미 오래전에 라면 종주국인 일본을 크게 앞질렀다.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라면을 더 많이 먹는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이다. 일본인이 먹는 1인당 인스턴트 라면의 양은 한국인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일본 사람들은 인스턴트 라면을 싫어하는 것일까? 그 내막을 알면 왜 일본의 건강 저널리스트가 인스턴트 라면을 가리켜 21세기에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식품이라고 혹평하는지 알게 된다. 오사와 히로시 교수의 저서 식권성증 후군에는 인스턴트 라면의 피해 사례들이 다수 소개되어 있다. 병원에 입원했다 숨진 어느 중학생의 방에 가보니 라면 봉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는 이야기. 라면을 늘 박스채로 구입하던 어느 가정의 어린아이가 숨진 이야기. 라면을 주식으로 삼던 한 대학생이 숨진 이야기. 라면 애호가였던 한 30대 남성이 사망한 이야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어느 화가가 암 진단을 받고 결국 사망한 이야기 등. 이러한 불상사는 대체로 인스턴트 라면이 선을 뵌 지 10년 이내에 있었던 일로 유해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무차별적 탐닉이 어떤 결과를 빚는지를 잘 알리는 사례다. 그 뒤 일본에서는 인스턴트 라면에 대한 인기가 크게 퇴조한다. 오늘날 일본인들이 즐겨 먹는 이른바 라멘은 인스턴트 라면이 아닌 점을 주목하자. 20세기 식품업계가 낳은 이 최대의 히트 제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바로 식품 첨가물이다. 인스턴트 라면의 구성 원료는 수의 밀가루와 첨가물이라고 보면 된다. 이마무라 고이치는 자신의 저서에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인스턴트 라면을 3주간 계속 먹게 되면 반드시 뇌와 정신에 이상이 생긴다고 경고한다. 또 식품 첨가물 컨설턴트인 와타나베 유지는 인스턴트 라면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종류의 첨가물을 한꺼번에 먹도록 고안된 점이라고 설명한다.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인스턴트 라면에 사용되는 첨가물은 대체로 비슷하다. 인공조미료, 산도조절제, 향료, 색소, 유화제, 안정제, 중점제 등이다. 기름은 정제 가공 유지다. 이 첨가물들은 때로는 제품 라벨에 표기되지 않을 수도 있다. 반제품 이름을 원료명의 하나로 기재한 경우가 그 예다. 이런 때는 전문가도 그 반제품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 맛베이스, 양념 분말, 풍미액 등이 그것인데 이 안에 인공조미료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요즘에는 인공조미료를 대표하는 MSG, 즉 L-글루탐산 나트륨을 쓰지 않았다고 표방하는 라면들이 더러 눈에 띈다. 이런 제품에는 조미료가 사용되지 않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 MSG만 아닐 뿐이지 다른 인공조미료들이 대신 사용된다. 유해성으로 치면 크게 다르지 않다. 라면은 그럼 무조건 내쳐야 할 나쁜 식품의 대명사인가? 아니다. 원래 나쁜 식품이란 없다. 나쁜 식품을 만드는 나쁜 마음이 있을 뿐이다. 나쁜 원료는 쓰지 않고 좋은 원료로 제대로 만들면 라면도 얼마든지 건강라면, 웰빙 라면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나쁜 원료란 당연히 식품 첨가물이다. 무첨가가 정 어렵다면 최선을 다해 저첨가라도 모색하자. 첨가물을 빼거나 줄이는 것은 좋은 라면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본보기로 삼을 만한 것이 일본의 전통 라면이다. 그 라면들은 일반 인스턴트 라면과 확연히 다르다. 자연식품을 이용하여 업소에서 육수를 직접 만든다. 면도 현장에서 직접 뽑는다. 조미료를 비롯한 첨가물은 당연히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라면을 만드는 착한 라면집이 우리나라에도 있다. 중요한 것은 라면도 얼마든지 웰빙 식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라면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식품 첨가물 하나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인스턴트 라면에는 또 다른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인체 당대사 메커니즘과 관련된 문제다. 그것은 왜 인스턴트 라면이 정크푸드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한다. 사실 모든 인스턴트 식품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아킬레스건이기도 하다. 리콜 대상 식품, 햄, 소시지. 일본의 식품 첨가물 전문 컨설턴트인 와타나베 유지는 만일 가공식품 중 가장 해로운 게 뭐냐고 묻는다면 햄과 소시지를 들겠다고 말한다. 이유는 바로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 그는 아질산 나트륨을 첨가물 가운데 가장 위험한 물질이라고 정의한다. 아질산 나트륨은 가공육 제품에서 그야말로 약방의 감초다. 햄 소시지는 물론이고 베이컨, 미트볼, 핫도그, 육포 등 시중의 육가공품에는 거의 빠짐없이 사용된다. 이 첨가물은 가공육에서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한다. 첫째,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여 보관성을 좋게 하고, 둘째, 선홍색을 발산시켜 먹음직스럽게 하며, 셋째, 이미를 덮어줌으로써 맛을 부드럽게 해준다. 요즘엔 어육 소시지나 명란젓, 연어알젓 등 젓갈류에까지 사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사실 아질산 나트륨을 식품에 사용한다는 것은 몰상식한 일이다. 발암물질이기 이전에 맹독성 물질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경우 섭취량 0.18에서 2.5g의 범위에서 사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여기서 최저 섭취량 0.18g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가장 독성이 강한 청산가리의 치사량이 0.15g이다.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닌가? 이 첨가물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아질산 나트륨의 암 발병 기작을 보자. 물질 자체가 직접 암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이 첨가물은 인체 위에서 육류식품에 필연적으로 들어있는 아민 성분과 결합하여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을 만든다. 암을 일으키는 주범은 바로 그 니트로사민이다. 니트로사민은 어떤 물질인가? 동물 실험에서 체중 1g당 니트로사민 0.3 마이크로그램 한 번의 투여로 간암이나 폐암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결과를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할 경우 체중 30kg인 아이의 경우 니트로사민 0.009g의 미량으로도 암 발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는 식육가공품의 경우 제품 100g당 아질산 나트륨 함량을 최대 0.01g까지 허용하고 있다. 만일 아질산 나트륨이 인체 내에서 같은 양의 니트로사민으로 바뀐다고 가정하면 햄이나 소시지를 약 90g 먹었을 때 암 발병이 가능한 농도에 도달한다는 논리가 된다. 최근 들어 발암물질은 단 한 입자의 노출도 위험하다는 이론이 새로운 학설로 인정되는 추세다.
이 이론에 의하면 현재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질산 나트륨의 사용량 기준은 어마어마한 양이 된다. 독성 정보를 고려할 때 가공육 약 1.8kg 안에 치사량에 해당하는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육가공품을 단번에 그 정도씩이나 먹어치울 사람은 없겠지만 섬뜩한 이야기임에 틀림없다. 일반적으로 햄이나 소시지의 주 소비층은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아이들이다. 어느 가정을 가든 젊은 주부가 프라이팬에 기름을 치고 비엔나 소시지를 볶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 구수하고 먹음직스러운 소시지 볶음은 10중 8구 어린 자녀의 젓가락 옆에 놓인다. 더구나 요즘 아이들은 거의 김치를 먹지 않는다. 이미 화학물질의 맛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김치와 같은 섬유질을 섭취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아질산 나트륨은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도 요즘 들어 아질산 나트륨 무첨가 제품이 덜어 나오고 있다. 가공육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라벨을 확인해 볼 일이다. 아질산 나트륨 표기가 있는 제품은 무조건 장바구니에 넣지 말아야 한다. 물론 조미료, 인산염 색소, 유화제 따위의 일반 첨가물이 들어있는 제품도 피하는 것이 좋다. 친환경 식품 매장에 가보면 완전 무첨가 가공육 제품도 꽤 많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